강변을 따라 머리가 하얗게 센 김할머니가 작은 체구로 천천히 걷고 계셨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 많고 남을 잘 돕는 성격으로 김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김할머니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충성스럽고 똑똑한 검은 털의 흑구라는 강아지가 있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흑구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김할머니는 항상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주우셨다. 고향의 강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지 않았다. 흑구가 갑자기 멈춰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풀숲이 우거진 강가 한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며 발을 꼼지락거렸다. 마치 앞으로 달려갈 듯한 모습이었다. 김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흑구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갔다. 그리고 강가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나 보네. 할머니는 생각했다. 하지만 흑구의 이상한 행동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때 동네 카센터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 민 씨가 조깅을 하며 지나갔다. 김할머니와 흑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 좀 봐. 저 가방 말이야. 흑구가 계속 으르렁거리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민 씨는 가방을 바라봤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가방이 낡아 보였고 꿰맨 자리가 뜯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민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민 씨는 손을 떨며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가방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작은 몸은 얇은 천에 감싸여 있었고 피부는 차가운 날씨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기는 크게 울지도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구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아기 옆에 놓여 있었다. 민 씨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할머니, 세상에, 아기예요? 김할머니는 굳은 듯이 서 있다가 급히 달려왔다. 가방 속 아기를 보자 손을 떨며 입을 가렸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어린 아기를 버릴 수가? 민 씨는 재빨리 아기를 가방에서 꺼내 안았다. 작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할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아기를 마을로 데려가요? 당장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은 곧 김할머니 댁에 모여들었다. 낡은 요람에 놓인 아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은퇴했지만 응급 상황 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박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다. 의사는 아기를 진찰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몸이 아주 약해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즉시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김할머니는 가방에서 발견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다. 종이 위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작은 종이는 무거운 고통을 담고 있었다. 누가 아기를 버린 엄마일까?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해야만 했을까? 며칠 동안 화평 마을 사람들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눴다. 김할머니와 박 의사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아기는 살아남았지만 아기의 출처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내놓았다. 가난한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도시에서 온 누군가의 아이일 수도 있어? 스캔들 때문에 버려진 거지? 아기를 발견한 민 씨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계속 떠올렸다. 이 이야기 뒤에 더 깊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마을 작은 가게에서 차를 마시던 중 김할머니가 종이 모서리에 있는 매화꽃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선가 이 표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민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다. 아기의 비밀이 이 매화꽃 문양을 사용하는 가문과 관련이 있을까? 민 씨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화평 마을은 다른 날들과 달랐다. 검은 가방에서 발견된 아기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가게 아주머니부터 술집 사장님까지 모두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추측, 소문, 그리고 연민이 신비로운 아기를 둘러쌌다. 아기를 발견한 민 씨는 종이에 적힌 글씨와 매화꽃 문양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 씨는 친한 친구이자 도시에서 큰 신문사 기자로 일했던 이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을 작은 가게에서 민 씨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매화꽃 문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안경을 쓴 키 큰 남성 이규는 종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이 문양 특이하네. 한번 알아봐야겠어. 이규가 말했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추론했다. 이규는 이 문양이 권력 있는 가문이나 단체의 상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마을이 작긴 하지만 대도시랑 가깝잖아.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규는 그날 밤 바로 서울로 돌아갔다. 인터넷에서 매화꽃 문양을 사용하는 부유한 가문, 단체 또는 브랜드를 검색했다. 몇 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매화꽃 문양은 한때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부동산 가문 중 하나인 이 가문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가문은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이규가 찾은 오래된 기사에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드러났다. 이 가문의 외동딸 이한희 씨가 3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한희 씨가 아름답고 똑똑하며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다. 얼마 후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이규는 이 이야기가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 씨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다. 이규와 민 씨는 만나서 자세한 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들은 화평마을의 아기가 이 가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우선 이규는 과거 이 가문에서 일했고 은퇴한 남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수소문 끝에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남 아주머니의 주소를 알아냈다. 남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 아주머니는 늙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여성이었다. 매화꽃 문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문양은 분명히 이씨 집안 것이 맞아요? 제가 한이 아가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넘게 그 집에서 일했거든요. 민 씨는 다급하게 물었다. 아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한이 아가씨가 임신했었나요? 남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한이 아가씨는 민이라는 가난한 청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헤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 한이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회장님이 엄격하셔서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이규가 계속 물었다. 아기를 낳았나요? 그리고 만약 낳았다면 어떻게 된 거죠? 남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이 아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짝 친구인 남 씨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기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걸 들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이규와 민 씨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한희 씨의 친구 남 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그들은 남 씨가 한희 씨가 죽은 직후 서울을 떠났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주저할 틈도 없이 이규와 민 씨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신비로운 글씨가 적힌 종이와 검은색 가방을 증거로 가져갔다. 그리고 남 씨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남 씨를 찾았다. 이제 중년 여성이 된 남 씨는 종이와 가방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한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남 씨는 흐느꼈다. 남 씨는 한이 씨로부터 아기를 받은 후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절망에 빠진 남 씨는 강가에 아기를 버리고 누군가 아기를 발견해서 더 잘 돌봐주기를 바랐다. 남 씨의 이야기에 이규와 민 씨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질문이 떠올랐다. 이 가문은 아기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남 씨를 만난 후 이규와 민 씨는 아기를 서울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아기의 진실이 더 큰 비극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아기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 씨는 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바라봤다.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아기가 불쌍하면서도 진실이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다. 하지만 단호한 성격의 이규는 확고했다. 이 일을 계속 비밀로 둘 수는 없어. 아기가 진짜 이 가문의 핏줄이라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해.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 가문에 바로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규는 정보를 더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한희 씨와 그녀의 아버지인 이 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노력 끝에 이규와 민 씨는 결국 자선 행사에서 이 회장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 종이, 가방, 그리고 아기를 가져갔다. 행사에서 이규는 이 회장에게 다가갔다. 이 회장은 60대 남성으로 엄격한 표정과 차가운 눈빛에서 권위가 느껴졌다. 이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꺼냈다. 이 회장님, 저희는 매우 심각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회장님의 딸 이한희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회장은 한희 씨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굳어졌다. 감추려고 했지만 눈에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냉정하게 답했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내 딸은 이미 죽었소. 이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규는 종이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를 본 이 회장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당신들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소.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긴장감을 깼다. 여보. 이 회장의 아내인 이 여사였다. 그녀는 아기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 우리 손녀딸이 맞죠? 증거와 아내의 감정적인 눈빛에 압도된 이 회장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무거운 목소리로 그는 인정했다. 한이가 임신했던 건 사실이오. 그 아이는 민이라는 가난한 청년을 사랑했지만 나는 그런 남자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었소.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 하지만 한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소. 그는 한희 씨가 남 씨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아기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알아차리자 한희 씨에게 아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민 씨와 남 씨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한이가 도망칠 줄은 몰랐지. 그리고 얼마 후 한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권력자의 냉정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여사는 아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한이가 떠났지만 우리 손주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가문은 아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회장은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눈에서 후회의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아기를 키우며 딸에게 저지른 잘못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아기는 박황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아빠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규와 민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다. 아기가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가 영원히 이 가문의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사랑과 희생에 대한 교훈이었다. 아기를 되찾은 후 이 가문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황민은 의료진과 가정부의 보살핌을 받았다. 하지만 아기의 존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사는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듯 손주에게 사랑을 쏟았다. 그리고 황민을 품에 안고 한희 씨 사랑이 많았지만 고통을 많이 받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반대로 이 회장은 황민에게 향하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아기를 사랑스러우면서도 씁쓸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마치 사랑과 가족을 파괴한 잘못의 현신인 것처럼. 이 가문이 아기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많은 기사들이 황민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아기가 죽은 한희 씨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자 더욱 그랬다. 한 선정적인 신문은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 아기가 한희 씨의 혼외자인가? 재벌 이 씨 가문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다. 언론의 압박으로 이 가문은 위기에 빠졌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소문을 부인했다. 황민은 우리 가족이 입양하기로 결정한 고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가족의 지인, 특히 한희 씨를 알았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론의 폭풍이 일었고 이 가문은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언론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바로 한희 씨의 옛 애인이었던 박민이었다. 오랫동안 숨어 살았던 박민은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박민은 황민의 이야기에 대한 이규의 기사를 읽은 후 이규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이규에게 안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박민은 자신과 한희 씨 사이의 폭풍 같았던 사랑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한이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민 씨는 한이 씨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떠났을 때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알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이규는 박민이 이 가문을 만나도록 돕기로 했다. 만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민은 이 회장 앞에 서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한이의 인생도 망쳤고요.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 씨의 말에 이 회장은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박민, 이규, 그리고 가족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만남 후 이 회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박민에게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황민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박민은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 씨 집에서 지내도록 초청받았다. 박민은 이 회장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황민에 대한 사랑이 어떤 원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민은 외할아버지와 친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함께하니 복지관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황민은 교육을 잘 받았지만 그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삼촌,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황민은 사회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유산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황민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 회장은 한이 복지관에서 손자의 성년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황민 덕분에 사랑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이야, 이제 편히 쉬렴. 민이가 잘 살면서 내 몫까지 훌륭하게 해내고 있단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규, 민씨, 그리고 강가에서 민을 발견했던 김할머니도 참석하여 비극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가족의 여정을 지켜봤다. 이야기는 황민이 한이 복지관 정원에 있는 작은 조각상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그것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한이 씨의 조각상이었다. 민은 조각상 앞에 꽃다발을 놓고 속상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조각상에 새겨진 글귀는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상징했다. 사랑과 용서는 모든 비극을 이겨낼 것이다. 이야기는 사랑, 후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로 막을 내린다. 이 모든 것들은 비극을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으로 바꿔놓았다. 황민은 복지관 정원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몇 년 후 황민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또한 이 회장의 자선 사업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썼다. 어느 날 황민은 복지관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황민은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도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너도 할 수 있어. 소녀는 황민의 말에 감동받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교에 진학했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황민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황민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손자의 성공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썼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이야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과거의 비극을 극복하고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며 살아간 황민의 삶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